그 제목을 정하셨던 것처럼 그 에너지 파워업 과정에서 하드웨어 아키텍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이제 노레벨의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레벨부터 시작하고 하이레벨까지 한 달 정도의 코스를 가지고 클라우드, 가상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젠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의 환경을 이루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부분을 가지고 서브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KT U-클라우드의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PM, 피지컬 머신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퀵 리뷰를 하는 쪽으로 접근을 좀 했습니다. 금일은 서버 쪽을 먼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직접 서버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많이 쓰는 IDC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넥마운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쪽에 쓰는 이제 타워형. 그 다음에 클라우드 하면은 블레이즈 장비들 많이 나가는데 일반적인 이제 넥마운트에 이 서버들을 갖다 직접화해서 여러 대를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전력 문제 때문에 받아주지는 않는데 이런 블레이드 서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말은 서버지만 사실은 데스크탑 PC하고 동일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CPU가 여러 개 꽂힌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성능이 좋다든지 어떤 메모리의 내결함성이 있다든지 디스크의 내결함성이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그림을 좀 같이 넣어놨고요. 여기 계신 분들 사업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클라우드 하시면 분명히 이 시스템에 대한 스펙시피케이션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사실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도 이거 보면은 잘 내용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운영했던 어떤 감으로 예를 들자면 HP DL360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펙이다. IBM의 1950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펙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보기획이나 정보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샤시가 2U다. 그 다음에 CPU가 인텔 제공 5, 6개월이고 클럭 속도가 어떻다. 메모리의 종류는 어떻다. 디스크의 종류는 어떻다. 내장 컨트롤은 어떻고 내장 NIC는 어떻고 전원은 어떻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IaaS에 들어가는 서버들을 선택을 하거나 할 때 많이 고려되고 설명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피지컬 머신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장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그때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70초 정도밖에 이해 못합니다. 보통 서버의 외부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IBM이 됐던, 델이 됐던, HP가 됐던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넥마운트형이라고 하고요. 보통 데이터 센터에는 넥마운트형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U, 2U, 3U, 4U 이렇게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데 보통 1U가 4.4cm 정도, 그럼 2U가 한 8.8cm 정도 되겠죠. 데이터 센터에 이 서버를 장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넥이라고 하는데 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42U를 씁니다. 통신 장비들 많이 보신 분들도 그쪽에 넥마운트 하실 때 그래서 이 서버의 유닛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정보 시스템 전략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유닛의 서버들을 갖다가 되게 파워풀하게 쓸 것이냐 아니면 작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결정의 요소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PC하고 틀리게 디스크들을 많이 넣을 수 있고 파워가 한 2군데씩 들어가고 일반적인 LED 창이 있고 이런 구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파워가 이제 이렇게 한 2군데씩 있는 것들은 일반 PC하고 다르게 어떤 이 서버 자체에서의 내결함성을 갖기 위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 모르겠네요. 이런 서버들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림으로 좀 추상화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일반 PC하고 좀 차이를 갖고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 CPU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파워가 들어가는 부분들, 메모리 뱅크, 뭐 디스크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내부 온도가 그 29도에서 32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내부에 이제 보드에 있는 온도계들이 온도를 체크를 해서 서버를 그냥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막 환풍기 틀어놓고 냉각기 틀어놓는 이유가 괜히 틀어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버를 배치할 때도 막 촘촘히 배치 안 하고 일부러 띄워놓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냉각기 같은 거 꺼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KT 유클라우드 때 특정 상면에 온도가 올라갔는데 그것들이 그 제대로 감지가 안 돼가지고 서버들이 한꺼번에 막 수십 대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나 그 호스팅 사업자들 난리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일반 PC하고 좀 틀리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PC하고 또 틀린 것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NIC 카드, 그러니까 그 쉬운 말로 하면 랜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래픽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많이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몇 개냐, 이것도 사실은 그 향후 이제 그 해당 시스템의 스케일업, 어떤 성능을 향상할 때 보조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러니까 뭐 작은 것만 좋다고 해서 작은 걸 사게 되면 이런 슬롯이 적겠죠. 뭐 CPU를 꽂을 수 있는 뭐 부분이 적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 대를 더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구축하려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거에 맞는 하드웨어 배치 계획을 짜는 것도 그 가장 기초적인 그 정보 전략 계획의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서버 구성 요소를 뭐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면 CPU라는 뭐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그 프로세서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뭐 디스크, 그 다음에 디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뭐 NIC 랜카드,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그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호스트 버스 어댑터라는 HBA, 그 다음에 뭐 확장 슬롯, 뭐 PCI,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프로세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 소켓, 코어, 클럭, 에러 캐시, L2 캐시, 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냥 메모리에서는 뭐 DIMM, 뭐 DDR3, 뭐 DDR2, DDR1, 뭐 이런 얘기, ECC, 뭐 이런 얘기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디스크는 저희도 이제 디스크 사업을 그 분산 파일 시스템 그 디스크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개별적인 디스크들이 스카신가, 사스인가, 사탄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 전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코스트가 틀려질 수 있고 퍼포먼스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컨트롤러, 보통 어레이나 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쓰이는 용어들을 좀 해놓은 것들은, 그런 뭐 협력업체라든지 파트너사들이 왔을 때 이런 용어를 썼을 때 좀 익숙하는 거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건 CPU의 수, 메모리 용량, 디스크 및 각 구성 요소의 확장성을 기준으로 서버의 성능을 결정한다. 그럼 예를 들자고 하면 원유, 뭐 투유, CPU가 동일하고 메모리가 동일해도 성능이 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을 봤을 때 성능을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예측이 또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CPU입니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뭐 서버, 그 다음에 개인 데스크탑,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뭐 핸드폰, 어디나 다 들어가는 것들 있죠. 뭐 인텔 코어, 뭐 그 다음에 인텔 제온, 뭐 AMD, 뭐 알테온 이런 것들 제가 적어놓은 거는요. 살짝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좀 다른 그림들을 좀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컴퓨터의 두뇌죠. 저희가 PC의 키보드에다 치었을 경우에 결국에는 사용자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연산을 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부릅니다. 연산 장치라고도 하시고요. 뭐 해독 장치라고도 하고 제어 장치라고도 하십니다. 근데 CPU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뎁스 있게 들어가서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 부교재를 좀 드릴 텐데요.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CPU는 지금 사업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 CPU의 뭐 성능을 결정하는 부분이 CPU의 클럭 속도냐, 코어스냐, 과연 이제 무엇이 중요하느냐. 저희는 이제 그걸 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8코어 인텔 제온 7560 프로세서 2.26GHz 24MB 캐시 130W. 보통 그 서버를 구매하실 때 그 스펙시피케이션을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8코어면은 CPU가 8개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 소켓 8코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건데 8코어를 갖다 보통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응? 오, 맞아요. 예술가는 식스코어님. 그걸 모르겠네. 얘기했던 맞아요. 근데 8코어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드, 헥사, 옥타. 그 다음 것도 혹시 아세요? 옥타 위에? 네.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왜 했냐면, 그 CPU의 성능을 예전에 저희가 소켓으로 했을 때 성능을 결정하는 그 요소로 가장 먼저 체크하던 게 클럭 속도입니다. 클럭 속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1초에 28번을 하느냐, 18번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갖다 이제 일반적인 통신 전문가들이 계셨고, 이 통신 주파수 형태의 어떤 계산법으로 이제 수식으로 써놓은 건데요. 그럼 얘가 더 좋은 거겠죠? 좋나요? 좋나요?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빠른 거로 인지하고 있어요. 얘는 쿼드코어잖아요. 얘는 앞에 말씀, 헥사코어하고. 얘가 CPU가 2개가 더 많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의 어떤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의 어떤 그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코드명도 있고.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따라서 클럭 수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상화를 할 때 어떤 CPU를 고르냐도 또 하나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CPU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어떤 전략에 의해서 쓰겠다. 거기에는 나이스해싱 전략, 유지보수 전략, 그 다음에 가장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CPU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뒤에 전원, 전력 부분을 적어놓은 건 또 왜 그러냐면, 정보 시스템 전략에서 전원도 저희 나라 한전이 빵빵하게 밀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장난 아니죠. BT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이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한 4개는 몇 와트 이상 못 쓴다. 그리고 몇 개의 서버 이상 못 심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CPU 안에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나 주기억 장치와 이 메인 메모리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다 캐시를 둡니다. 이 캐시를 갖다가 몇 개를 두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을 두느냐에 따라서 CPU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똑같이 1.86
기가헤르츠를 쓰는 CPU인데 12메가짜리가 있고 24메가짜리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24메가짜리를 갖다가 기존의 그 12메가짜리보다 뭐 가격이 한 10% 20% 더한다. 그랬을 때 어떤 거 사시겠어요? 많은 거죠. 아니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이 돈이 많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정보전략 계획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상화를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에 거기 뭐 DBMS를 쓰고 할 때 용도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어제 양천에 갔다 왔는데요. 그 양천에서 그 저희 서버들을 물리 장비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 제 나름대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기준이었을까? 이게 가격이었을까? 아니면 성능이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그 서버나 이런 부분들 고르셨는지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성능 비교의 시작이나 끝은 아키텍처다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은 CPU의 아키텍처가 되게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뭐 물론 이제 뭐 같은 X86 계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C직이나 뭐 E직 이런 계열에서도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CPU의 성능은 클럭 속도가 좌우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단일 소켓에서 몇 개의 코어까지를 구현하느냐, 그 안에 얼마만큼의 캐시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얼마나 성능 좋은 그 합리성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CPU를 선택하는 기준이 틀려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코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희가 CPU 그러면 그 소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코어라는 단어를 안 썼죠. 하나의 칩.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연산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다가도 뭐 소켓을 2개, 3개, 하나 이렇게 이제 꼽는 형태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저희가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집적도가 되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일 사이즈의 그 CPU 안에 집적도를 높여서 코어 형태로 그 코어라는 그 이 CPU를 더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8코어라는 거는 하나의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8개의 CPU를 그 만들어 넣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 코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그 이 뭐 정보 전략 하는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뭐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불과 한 3, 4년 전에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라이센싱을 갖다가 코어를 하자니 CPU 개수가 많아져서 오라클 같은 걸 살 경우에 예전에 그 한 CPU가 들어갈 때는 뭐 1억이었는데 야 이거 8개야 8억 줘 이렇게 되는 거고, 구매자 입장에선 야 이 코어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지 소켓은 하나잖아. 근데 이게 지금 클라우드 쪽에 사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그 MS 쪽, 그러니까 오피스 같은 것들 갖다 사스화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뭐 MySQL, MS SQL 뭐 이런 것들 코어로 카운트 할 거냐, 그 뭐 소켓으로 카운트 할 거냐. 원 소켓입니다. 원 소켓이고요. 그다음에 코어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에선 인식하고 있는 CPU죠.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게 있겠죠. 서버를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그 가상 환경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2소켓 4코어, 그러니까 그 1소켓 4코어짜리를 2개 꼽는 게 좋을지 아니면 1소켓 8코어짜리를 하나 꼽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서버 그냥 그게 제가 헷갈렸는데 90표도 갈지 50표 저기 갈지 결정을 하는 기준을 좀 모르겠던데. 결정은 되게 단순합니다. 내결함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PC는 CPU가 뻥 나가버리면 그냥 갖다 바꿔 끼우면 돼요. 근데
서버들은 어쨌든 간에 서버를 여러 대 둬서도 그 어떤 서비스의 내결함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서버 자체 그 단일 싱글로도 내결함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4코어짜리 그 원소켓 4코어짜리를 2개를 꼽습니다. 그러면 이 2개가 하나 CPU가 손상이 돼도 살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를 갖다 하나 꽂아서 사실은 그 원소켓 4코어짜리가 그 원소켓 8코어짜리 가격이 2배가 아니에요. 얘가 이제 한 뭐 30% 정도 더 비싼데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럼 동일한 성능을 내는데 왜 2개를 사? 이런 의문을 CIO들이 가지시고 CEO가 가지십니다. 그럼 설명을 막 해야죠. 내결함성이 있어야지 장애가 안 나고 장애가 안 나야 결국에는 저희 트랜잭션이 실시간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이게 더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서버를 선택할 때 그런 뭐 시장에서 엔지니어링 전략도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전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8기가짜리 하나 꽂는 것보다 4기가짜리 2개 꽂아가지고 성능을 업시키는 그런 형태가 있었잖아요. CPU도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아, CPU요? 네, 약간 내결함상 외에 병렬로 구성을 해서 성능을 올린다든지. 그게 그 CPU는 그 코어가 많거나 또 이제 뭐 그 또 그 코어를 갖다 더 확장해주는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이 하이퍼스레딩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건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기에 따라 좀 틀립니다. 메모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갖다가 하나의 그러니까 메모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I/O 성능과 시스템 버스가 갖고 있는 I/O 성능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를 갖다 확장을 해서 예를 들자면 메모리를 저장하는 뱅크를 양쪽에 나눠 놓으면 2차 통신이 될 거잖아요. 하나 있는 것보다. 그리고 메모리도 버스가 뭔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는요, 저희가 그 여기 DMC역에서 여기까지 회사 버스 타고 오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경로와 뭐 도구겠죠. 그렇죠. 메인보드 상에 존재하는. 그렇죠. 메인보드 상에 뭐 다 전산 전문가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이게 막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 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모리로 갈게요. 네. 메모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저희가 SD 카드 들고 다니고 또 서버도 뭐 메모리가 몇이다. 지금 뭐 VM도 메모리 몇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정의가 20년 전에 공부하셨고 담당님이 공부하셨을 때나 10몇 년 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나 요즘 공부할 때나 틀리지 않습니다. 놈과 네모로 구분하고 놈은 어쨌든 간에 그 비휘발성으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뭐 서버가 켜질 때 기본적인 정보가 노출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불가능한 메모리.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거는 사실은 램이죠. 그냥 서버에 꽂아서 쓰는 것들은 일반적인 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D램과 S램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 구분도 뭐 합니다. 저희가 쓰는 건 일반적인 그냥 D램인데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이 메모리 키판에다가 구성하는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D램 쉽게 말씀드리면 D램이나 이제 S램으로 구분이 되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메모리 내에서의 어떤 그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가는 그 어떤 이 버스 내부 버스들에 대한 속도를 향상시켜서 뭐 그 메모리 속도가 빠르니까 캐시나 이런 데 쓰면 좋다. 뭐 이건 일반적인 뭐 그 저속으로 PC라든지 서버에 쓰면 좋다.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견적 받으시는 거는 다 D램입니다. S램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라우터 많이 써보셨잖아요. 네, 라우터 끄면은 컴퓨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라이터 해놓으면. 네, 그런 데 많이 씁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일반적인 캐시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CDN 같은 거 하셨으니까 엣직단에다가는 막 뭐 메모리들 막 쫙 받고 메모리 디스크 넣고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던 것들이고요. 그걸 제가 좀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하면 뭐 지금 요즘 DDR3라고 하잖아요. DDR3 DDR1, 2, 3 이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세요?
왜 3인지 아세요? 박윤수님 아세요? 홀그 슬롯 띄운 네? 슬롯 형태. 예리하시대요. 슬롯의 형태. 틀려요. 예, 맞습니다. 보면 이게 서버를 딱 열어서 뱅크를 보면 뱅크를 보고 맞추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여기 DDR3용이다, DDR2용이다, SDRAM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거를 볼 줄 몰랐네요. 저도 그냥 갖다 껴놓은 건데 대단하시고요. 저희가 이 DS 한국 사람들이 좀 그게 있어요. 막 숫자 막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저 3위 붙으면은 혹시 3배가 더 나오나? 새로 보내는 거. 네. 그 말씀을 맞으세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 그 DDR이라는 이 메모리 형태 그 메모리 형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블 데이터 레이시라는 건 뭐냐면 키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단일면으로 이렇게 막 메모리들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이쪽을 통해 이렇게 이제 그 나가는 버스 형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서버 뚜껑을 지금 딱 따서 보시면 메모리를 보시면 반대쪽에도 막 이렇게 메모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블로 내리고 더블로 읽고 쉽게 표현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떤 부분들을 개선했냐면 사실은 뭐 삼성에서 이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펴서 용량을 늘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어떤 내부적인 버스의 구조들을 개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그걸 갖다가 어쨌든 페이지를 나눠서 뭐 DDR2, DDR3 지금은 서버들 견적 받으시면 거의 다 DDR3를 쓰고 있죠. 네. DDR4, 뭐 이제 5 이렇게 갈 겁니다. 저희 예전에 막 2, 3이라고 이거에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건 왜 3일까? 이건 왜 2? 특히 아까 전에 그 CPU 보면 옆에 막 7560, 막 7200, 막 이런 것들 적혀 있잖아요. 뭐 같으세요? 일종의 하드의 RPM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문제가 뭐냐면 인텔 전화해 보면 그냥 번호 붙여놓은 거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CPU의 그 출시 연도, 그다음에 단계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사내 방송할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빨리 가겠지. 29분이죠. 30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나중에 할까요? 아니,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보통 SATA, SAS, SSD 지금 정보 시스템 그 하드웨어에서 쓰는 디스크의 세 종류입니다. 다른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다른 거 혹시? 디스크 공부 좀 하셨잖아요, 국민님. 토요일 날 나와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SA 빼고 S 빼면 예전에 저희 PC 쓸 때 일반적인 하드 디스크 쓸 때 그 에이타라고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카시 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뭐 시리얼이 붙었죠. 시리얼이 붙었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메모리 하드 디스크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ATA, SAS, SSD 이것들 차이는 결국에는 인터페이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무슨 동떨어진 그런 뭐 하드디스크가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똑같죠. 플래터 있고 거기다 이제 자기판 넣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의 어떤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좀 고급스럽게 만드느냐. 인터페이스 속도가 되게 좋다고 하면 하드디스크도 막 스핀도 빨리 돌아가고 내결함성도 좋고 막 캐시도 들어있고 이런 걸 써야 될 거고요. 그냥 집에서 쓰는 PC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되게 느린데 하드디스크가 빨라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SATA 쓰면 디스크 맨날 깨져. 사스가 안정적이야. 그게 사실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면서 인터페이스가 뭐 잘못 깨져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지금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갖고 어디 제안 나가면 그쪽 데이터 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100%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 하드디스크 뭐 쓰냐? 그럼 우리 SATA, 왜 저 워크 경쟁을 가자니까 분명히 SATA 씁니다. SATA 써요. 그러면 야, 그거 맨날 깨져. 우리 맨날 그거 그냥 박스로 갈아 껴. 데이터 센터 가면 100% 얘기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SATA. 그러니까 최대 대역폭이라는 건 제가 앞에 인터페이스의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3기가입니다. SAS, 대역폭이 막 6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역폭이 작은데 RPM, 하드디스크의 스핀들이 막 돌아가는 속도 빠르게 만들어봤자 그렇잖아요. 이 대역을 갖다 꽉 차든가 넘어설 필요가 없으니까 싼 부품 써가지고 싸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나요? 전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해하기 쉽고 편하시라고. 근데 얘들 막 버스 속도가 좋죠. RPM 15,000 RPM.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SAS를 쓰면 RPM 속도가 빠르고 인터페이스가 그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잘 난다. 서버 성능이 너무 좋아진다. 왜? 지금 대한민국 정보 시스템에 돌아가는 뭐 예를 들자면 RDBMS 이런 것들은 결국에 병목 구간이 어디냐면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네이드도 쓰는 거고 사실은 내결함성도 중요하지만 SATA 7200 RPM 대역폭도 작고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쓰시는 PC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가 SATA죠. 네. 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엔터프라이즈, 미들라인 뭐 이렇게 하고요. 얘는 싼 대신에 용량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할 때 대용량 만들기 위해서 SATA 많이 써요. 하드 파일 시스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구글의 GFS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SATA 씁니다. 왜냐면 싸구려를 가지고 여러 팜을 구성해서 내결합성을 갖는 구조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EMC의 스토리지, 그 다음에 뭐 히다치의 스토리지, SATA 써서 파는 저가형도 있지만 요즘은 보통 SAS, 그렇죠? SAS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SAS,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FC, 그러니까 스팟인데 인터페이스 방식이 FC로 되어 있는 FC라는 하드디스크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런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인터페이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터페이스가 좋으면 하드디스크를 그만큼 고급스럽게 좋게 잘 만들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SSD는 왜 RPM 속도가 안 나와 있나요? 메모리잖아요. RPM은 자동차 하시면 거시면은 엔진이 하면서 RPM이 돌지만 얘는 RPM이라고 하기보다는 억섹스 레이스를 갖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은 제가 스토리지 교육 시에 좀 자세하게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이걸 사실은 요것만 갖고 며칠 할 수도 있어요. 인터페이스부터 갖고. 그럼 결국에 SAS와 SATA는 디스크로 동작을 하고 네. SSD는 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메모리죠. 네. 아니 아시면서 그러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그 세 개를 비교하면 어때요? 같은 뭐 인터페이스 내려갈수록 비싸고요. 올라갈수록 쌉니다. 내려갈수록 내결함성이나 이런 부분은 안정되고 메모리 깨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차도 안 깨져요. 데이터 센터에서 막 차고 다녀도 얘들은 100% 깨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폼 팩토리의 SFF는 뭡니까? 예리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스몰 폼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드디스크들 크게 아세요? 도시락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버가 요즘은 작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크기도 줄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크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스몰 폼 팩터라고 해요. 그러면 LF는 뭘까요? 라지. 네, 맞아요. 라지 폼 팩터입니다. 그런데 라지 폼 팩터를 아직도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일반적인 스토리지 업체들이에요.
일반적인 스토리지 업체들에서 나오는 하드디스크는 지금 서버에서 쓰는 하드디스크하고 좀 틀립니다. 두껍게. 왜 두껍냐면 그 하드디스크 자체의 어떤 뭐 스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부품도 많이 들어갔지만 뭐 그 디스크마다 막 키판도 자주 막 붙어 있고 그 아무튼 하드디스크를 좋게 만들다 보니까 또 걔들이 좀 커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EMC나 이런 데 가서 FC로 구성된 스토리지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보면 옛날 그 저희 막 어렸을 때 쓰던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뭐 40메가짜리 하드디스크인데 진짜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몰 폼팩터. 예, 이런 부분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 폼팩터냐, 뭐 라지 폼팩터냐에 따라서 네이드입니다. 네이드. 네이드만 갖고도 또 사실 며칠 할 수 있는데요. 뭐 네이드 뭐 사전적인 의미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네이드 왜 하죠? 이거는 사실은 히스토리를 좀 알고 가야지 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이드에서 내결합성을 높인다, 볼륨을 확장한다, 이중화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네이드 돌아가면 까먹습니다. 저도 까먹어요. 네. 왜 하십니까? 선수 시작을 하는 제가 알기로는 디스크 사이즈가 제한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처럼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이야기하면서 장애 복구도 되고 백업도 잠깐만 이거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 확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민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뭐 본딩 할 때나 그다음에 좀 안정성 본딩은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고. 안정성 때문에 안전성. 그렇죠, 맞아요. 안전성. 데이터 뭐 무결성 그런 거. 안전성에 들어가죠. 안전성.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 맞으세요. 그러니까 다 전략 전문가들이시라니까요. 그 용량 확장은 옛날에 돌아가면 예전에 기업의 정보 시스템들은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하드디스크의 용량, 특히 서버의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의 공간은 100기가인데 1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만 뭐 4개씩 있으면 이 데이터를 쪼개서 넣기도 애매하고 C 드라이브, E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잡아놓고 쪼개서 넣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드웨어 업체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얘들을 묶자. 그래서 10기가짜리를 예를 들자고 하면 한 10개를 그 서버에 꽂아놓고 네이드를 통해서 묶습니다. 그러면 100기가가 되겠죠. 그럼 그 100기가짜리 이렇게 그 단일 볼륨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의 볼륨을. 근데 그게 이제 네이드 제로죠. 네이드를 처음 시작했다. 나 이제 이런 걸 네이드라고 할래.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10기가짜리를 10개를 묶어서 100기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하나 깨지면 데이터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더미 데이터 하나 넣고 이래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디스크가 내결함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실은 네이드 1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되게 단순합니다. 나는 10기가만 필요해. 10기가 하드디스크. 근데 그걸 2개를 꽂아놓고 A와 B를 동시에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어쨌든 이 다양하게 뭐 그 확장성이나 내결함성을 갖게 구현하는 걸 네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 어레이라고 하는 거를 네이드 어레이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 카드인데 그 카드가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디스크를 모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네이드 그러면 네이드는 기술적 그냥 용어고요. 네이드 어레이 컨트롤러 하면 그게 이제 네이드 1, 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해주는 네이드 카드입니다. 네이드 1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데이터를 동시에 2군데 쓰고 2군데서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스크 하나가 깨져도 살아있겠죠. 단순해요. 근데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20기가 써야 된다. 그래서 10기가짜리 두 개를 묶어서 쓰신 분은 20기가의 그 볼륨이 된 게 네이드 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개, 20개도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최대 16개 이상 못 묶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스토리지 시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로는 어쨌든 간에 두 개에다가 같이 썼다 같이 읽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로를 구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이드 1은 두 군데 쓰고 두 군데 읽기 때문에 두 군데 써야 되는 이유 때문에 동일 데이터를 두 군데 두 번 써야 되는 이유 때문에 쓰기가 느려요. 대신 읽기는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제로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이 1이고 그 다음에 뭐 3, 4 들어보셨어요? 3, 4? 3, 4? 2, 3, 4 막 있거든요. 2, 3, 4 2, 3, 4는 사실은 네이드 5나 6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드 10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 뭐 0 플러스 1 네이드 10을 가기 위해 또 중간에 연구 단계에서 논문으로 발표됐던 그러니까 상용화되거나 쓰이지 않고 뭐 이랬던 부분이고요. 얘는 내결함성이 없고 확장성만 있고 얘는 내결함성은 있지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돈이 문제죠. 돈이 두 배로 드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외국 애들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또 이제 해서 3, 4를 연구해서 뭐 그거는 스토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5라는 걸 만든다. 5라는. 그러니까 5를 구축하려면 최소 디스크가 3개 이상 최소 시간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 최소 3개 이상 가야 돼요. 왜냐면 뭐 숫자는 사실은 확장적인 숫자는 제한이 없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3개를 묶어놓고 죄송합니다만 저기 혹시 그림으로 좀 그려서 표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죠. 너무 어렵죠 이거? 이 매트릭스는 제가 좀 한번 드릴게요. 따라 보시고요. 여기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준비했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네이드 1 그렇죠? 근데 두 개로 생각할게요. 데이터가 A, B, C, D가 있다. 그럼 디스크 두 개를 갖다가 A 쓰고 B 쓰고 C 쓰고 D 쓰고 그렇죠? 이거 하나의 볼륨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개 데이터는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죠. 나눠서 쓰고 나눠서 읽고 속도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네이드 1 아까 말씀드렸죠. A 쓰고 한 번 더 쓰고 B 쓰고 한 번 더 쓰고 C 쓰고 한 번 C 쓰고 D 쓰고 한 번 D 쓰고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대신 얘가 깨져도 상관없고 얘는 데이터가 A, B, C, D 이렇게 뭐 점크를 나눠서 썼다고 하면 얘가 깨지면 이 데이터는 영원히 안녕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네이드 5 뭐 5개짜리 보통 네이드 5 하면 이제 5개 정도 생각을 하는데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10기가짜리 10기가짜리가 5개라고 하면 이거 네이드 5로 묶으면 얼마 보일까요? 5개면 4개만 쓸 수 있으니까 40개가 쓸 수 있어요. 보통 한 70% 잡습니다. 이게 개수에 따라서 이게 딱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체 볼륨의 한 70%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쓸 때 꼭 한 곳에 이 통신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페리티비티를 둬가지고 체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디스크가 깨지더라도 나머지 조합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의 정확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은 거죠. 가장 쉬운 방식인데 얘는 느립니다. 문제가 네이드 5 얘기는 많이 하지만 현업에서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노브라든지 뭐 이런 거 저장할 때 많이 쓰죠. 노브 저장을 하거나 뭐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이런 어떤 현업의 아픔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온 게 네이드 이거 너무 들어갔는데 1 플러스 0 그 다음에 0 플러스 1이거든요.
내결함성에 대해서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저기 그룹 2가 CD하고 C 카피, D 카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들 기억은? 왜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이잖아요. 네. 1 플러스 0을 제일 많이 써요. 0 플러스 1 제일 많이 쓰고. 내결함성 차이. 그 레이드 1 제로에 C하고 D는 없나요? 아, 그걸 지금 그룹 2가 CD가 되는 잠깐만 저도 계산을 좀 해야겠는데요. 똑같은 데이터가 있느냐 아니면 그 저기 표기할 때 잘못 표시. 아, 잘못 표기한 거고요. CD가 그룹 2에 CD가 돼야 될 예, 예. 1제로에서. 그러니까 1제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 둘이가 1이지 않습니까? 그쵸? 미러해서 카피 떠놓고, 미러해서 카피 떠놓고, 그 다음에 얘들을 갖다가 제로로 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1제로가 더 빠르. 될까요? 아, 이거 제가 낙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 되잖아요. 이거 엔지니어들도 되게 헷갈려하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봐서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그 스몰 컴팩터 6개 있는 아까 그 서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레이드 그 1제로를 묶는다고 하면 이렇게 미러링하고 이렇게 미러링하고 이렇게 미러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라이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뭐 AA, BB, CC 이렇게 뭐 데이터가 써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디스크 하나 그 페일이 났을 때는 뭐 이쪽 부분들은 맛이 같지만 이쪽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깨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죠.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죠. 이 확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업에선 디스크 생각보다 되게 많이 깨집니다. 그럼 레이드 똑같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아마 그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 레이드 어떻게 구성하나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스트라이핑을 합니다. 스트라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얘 둘을 미러링 합니다. 그쵸? 자, 뭐 쓰죠? ABC 이 깨집니다. 이 깨져요. 네. 이거 깨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깨진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핑 깨졌어요. 깨진 거 네? 깨진 거 아니에요? 안 깨졌어요. 근데 스트라이핑끼리 미러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한번 깨지고 이쪽에 안 깨졌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쪽 게 확률이 적습니다. 이게 제가 그 헷갈리게 말씀을 드리려고 좀 했던 건데 잘 찾으신 거예요. 스트라이프가 깨졌어요. 뭐든지 또 하나 깨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깨졌을 때 얘는 살아있지만 여기서 세 개는 다 깨질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C나 D가 이쪽 게 깨져도 번갈아 깨져도 동일한 항목에서 두 개가 깨지기 전에는 그 데이터가 손실이 안 되죠. DBMS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스토리지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비전 클라우드 DB 서비스 만약 구축하신다고 하면 그 레이드 전략 어떻게 짜셔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거 NIC고요. 요즘 저 NIC 속도 어디까지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서버에? 우리 노트북에 옛날에 100메가 있잖아요. 100메가. 지금은 한 1G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요즘 10G까지 나오고요.
디폴트로 텐즈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써요. 왜냐면 스위치나 백본이 텐즈가 비싸고 시장에 아직 안 깔려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비전 클라우드 보면 서버의 앞에 스위치 꽂아놨잖아요. 스위치가 텐즈 포스텐, 미국 포스텐 스위치 장비인데 텐즈예요. 근데 그걸 팔려면 제일 웃긴 거는 그 시스템을 사는 그 회사의 네트워크 환경이 텐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바깥에서 쓰든지 말든지 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 텐즈는 뭐 여러분들 BPS하고 바이트의 차이는 아시죠?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NIC 같은 경우에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우리 PC처럼 하나 있지 않아요. 여러 개 있습니다. 8개짜리도 있고요, 4개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100메가 때, 그 다음에 1집 때는 본딩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본딩 말씀. 그렇죠. UTP 케이블 4개 넣어놓고 얘들을 묶습니다. 그래갖고 4지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네트워크 패브릭 환경에서 통용이 되죠. 왜냐하면 그 상위 장비들도 다 1G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많이 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클라우드 업체들에서도 개별 호스팅 머신들, PM의 머신들의 네트워크 속도를 대역을 1G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 텐즈를 못 쓰니까 그 말 때문에 적어놓은 건데 보통 한 4개 정도 박아놓고 4G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게스트 머신들한테 100메가든지 200메가든지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 출력 부분이고요. 우린 2개 아니야? 모르죠. 저희는 공인 하나, 사설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로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딩 안 하시고. 본딩 했다, 본딩. 네, 2개 가지고. 근데 그 본딩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 네트워크 카드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네트워크 카드가 2배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묶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하실 때 많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되죠. 확장스러운 부분입니다. PCI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도큐멘트 파일이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 PCI 슬롯이 어떤 걸 지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텐즈 랜카드도 꽂을 수 있는 거고 메모리도 좋은 걸 꽂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픽카드도 좋은 걸 꽂을 수 있는 거고 성능 좋은 걸 꽂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다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이해가 좀 더 그러네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잘 헷갈립니다. 사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서버를 이해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 각 벤더사의 어떤 라인업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왜 보셔야 되냐면 그 라인업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드웨어하고 호환이 잘 되는지를 알아야지 IaaS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립 서버 써가지고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그 장비들이 오래 가야 되고 유지보수성이 있어야 되고 내결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맞게 그런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